주택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 임차인으로, 이거는 뭐냐면은 소액 임차인으로 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해소하려는 데 있는데 원래느냐, 임대차 계약이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데 있는데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기존 채권 해소하기 위해서 이한 경우에 보호를 받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소액 임차인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 우리가 경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경매를 신청을 하면은 A라는 아파트에 A라는 단독주택에 1명, 2명, 3명, 4명 쭉 뭐가 들어왔어요. 소액 임차인들이 최우선 면제, 나도 최우선 면제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액, 원래 실질적으로 그 집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집을 빌어서 살기 위해서 보증금 내고 이렇게 거주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단지 그 사람한테 받을 돈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주를 옮겨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소액 임차인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법에다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고유 목적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채권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들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있으면 사무실에 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먹을 거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주기사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은 뭐 이런 방법도 막 알려주고 했는데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1,500만 원을 받을 거 있는데 2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지금? 지금 2010몇 년도 최근 기준은 얼마예요? 보증금 얼마? 6천만 원 하면은 최우선 뭐 얼마 받는 거예요? 최우선 뭐 현재 2천만 원인가? 이거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최고로 보장을 받으려면은 계약서 쓸 때 근저당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때 얼마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보증금 2천만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 보증금 5천만인데 경매가 돼서 배당을 못 받으면은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4천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6천만 원이 들어갔을 때. 그와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고 이것은 내가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제 거주한다고 해서 서류를 꾸며서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 하는 얘기. 그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오피스텔도 당연히 되죠. 계약 체결 당시에 구조상 그리고 구조상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은 상가지만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은 실질 용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지하대피 나와서 지하대피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는 지하대피소, 옥탑방 이와 같은 것은 아파트에도 해당이 될까요? 아파트는 안 되죠. 아파트는 무슨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니까 주민등록을 할 때 몇 동, 몇 호 특정해야 되죠. 단독주택은 1도 2동, 2도 2동, 1, 2, 3번지 다가구 주택 같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101동, 101로, 102호, 103호, 201로, 202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몇 호까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피소가 됐든 옥탑방이 됐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거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 번지로만 주민등록이 되게 되면은 보호를 받으니까 가능하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이거는 경매하는 사람들, 자 경매를 하게 되면은 낙찰 채권가 있으면 낙찰을 받았죠. 낙찰. 아니면은 우리가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이 사람이 잔금하기 전에 여러분들 뭘 잘하느냐면은 임대 줄 겁니다. 임대 줄 거. 임대를 주는데 매수인 이름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고 임대인을 매도인 파는 사람 이름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쓰고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법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양수인은 매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 거잖아요. 승계해 주잖아요. 그럼 보증금 있으면은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새로운 매수인이 그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요 판례는 뭐에서 나오냐면 채권과 매수하면은 채권과 매수하게 되면은 결정이 2주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해줬다는 얘기요?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 채권과 매수된 사람이 소유권 등기가 됐을까 안 됐을까? 자기 이름으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안 됐든.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보호를 못 받는다. 왜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고 단지 채권과 매수해서 그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인수할 권리만 부여받은 사람이시지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저는 우리가 주택임대차 할 때도 매도인하고 매수인 매매 계약해서 이 사람 나 사서 전세 줄 거, 임대차 해줄 거 할 때 계약서를 누가 하고 써야 돼요, 여러분들? 원래적 누가 하고 써야 돼요? 양수비 우리 써야 누가 하고 써야 돼요? 누가 하고 써야 할 것 같아요? 임대인이 하고 써야 돼? 매수인하고 써야 돼? 매도인하고 써야 돼? 둘 다 써요.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저걸 교육했죠. 둘 다 가능하긴 하다만 둘 다 가능한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누가 하고 써라? 매도인하고 써라.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임차인하고 앉혀놓고 임대차 계약 매도인이 쓰는데 이것은 승계받는다. 매수인이 승계한다. 특약 하나 딱 적어주면 끝난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매수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썼는데 그 매매 계약이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이 해제가 됐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죠. 매수인은. 권리가 없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쓴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도 못 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항상 인정하라. 자, 이거는 주택인허가 주거용 건물이 이미 쭉 썼고 다 대지만 날짜가자. 처음에 이걸 뭔 말이냐면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보통 건물하고 토지하고 주인이 같은 사람일까 틀린 사람일까? 대부분은 같은 거예요.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를 신청했는데 뭐만 됐다는 얘기예요. 건물 토지가 안 되고 나중에 대지만 낙찰이 된 거야. 대지만 낙찰됐을 때 소액임차를 우리가 말하는 최우선 변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받을 수 있다 없다. 토지에 대한 낙찰 대금에서도 보장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낙찰됐을 때는 원래는 건물은 건물에 대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데 하지만은 토지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일부 주거 외 목적으로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비주거라 비주거 점포가 있어. 그 점포 안에 조그마한 주거 공간이 있어. 그거를 임대차 했을 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아까 그림 볼 때 나왔잖아. 그림 볼 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에 살면서 카운터에 좀 쉬기도 하고 좀 잠깐 자기도 하고 하는 그 방 안에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주거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이 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다? 있다? 없다. 비주거용 공간에 비주거용 건물에 조그마한 주택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단독주택을 허가를 받은 후에 원룸을 4개로 만들었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우리가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처음에는 두가구 주차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그 법으로 규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다가구는 몇 세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세대, 5세대, 10세대면 주차장도 2, 3, 4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일단 허가를 받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면은 방을 많이 쪼개야 돼. 이게 주택도 마찬가지 시장 원리 아니에요? 한꺼번에 자 10억짜리를 한 사람 사는 거고 그걸 1억으로 딱 하면은 1억으로 10개를 만들어 놓는 거하고 10억짜리 하나 딱 만들어 놓는 거 어느 게 임대가 잘 돼? 1억짜리 10개가 잘 될까? 10억짜리 하나가 잘 될까? 그 원리가 뭐예요? 시장의 원리잖아요. 10억짜리는 10억 가져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10억을 안 가져 있는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쪼개놓는 거야. 집도 마찬가지. 집도 이와 같이 쪼개는 거. 한꺼번에 하나로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 개 이렇게 주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랬을 때 이와 같이 불법으로 개조된 이 부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된다니. 아까 배웠죠. 된다. 그 다음에 신축상가. 자, 신축상가, 상가에 상가. 자, 신축상가를 준공해서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상가라는 걸 여러분들 비중을 좀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에요. 주거용이 없었어. 임차인이 그 후 주거용으로 이미 개조한 경우 임대인을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뭐가 없으면은 사정이 없는 한 주거로 보호받지 못한다. 아까 내가 임차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데 임차할 당시에 상가지만은 주거로 쓰고 있었다. 그랬을 때는 그래서 내가 주거 목적으로 쓰고 있었던 것을 주거로 쓰고 있었던 것을 내가 주거용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호를 받는데 주거용 건물이 아닌데 내가 다른 용도를 쓰기 위해서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럴 때는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채권 해소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에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지, 갑은 채무자인 을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 주택 중 단 한 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 쭉쭉쭉쭉쭉쭉 했다. 거기 제일 밑에 보면은 오로지 아까 채권 해소했던 내용을 2번 나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거 같아요. 만들 때. 자, 이제부터는 대안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꽃은 오늘의 주택임대차법은 가장 중요한 게 대안입니다.
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과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면제 요 세 가지만 알면은 계약서 쓸 때 중개사고 안 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원에 경매법정에 갔을 때 우리가 딱 봐서 좋은 물건 우리가 쉽게 찾아서 찍을 수가 있다. 요것만 분석할 줄 알면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단순하니까 주택과 관련 권리 관계는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자, 대항력이 뭘까? 아까 대항력이 뭐라 그랬어요? 왜 대항력을 준 거예요? 응? 채권이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본주의 사회는 구분이 되더라. 어떤 사람은 세고 돈 많은 사람은 큰 소리 치고 배짱 부리고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큰 소리 치니까 돈 없는 사람은 피가 죽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더라. 특히 경제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면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하고 대등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 돈으로는 힘을 갖지를 못하니까 권리로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게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경은아 씨, 임대차 할 때는 당신은 약하니까 국가가 법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어떻게 할 때? 당신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대항력. 자, 주택이 양도하거나 양도. 채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민법은 당사자 아까 규정한데 채권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은 그거를 매수한 양도한 사람 양순이 당신 나가시오 하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거나 상속이 되거나 이거 증여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공용징수가 되거나 이와 같은 모든 변동사항을 포함해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꼼짝을 못했는데 이제는 동등한 권리를 주겠다. 존속기간을 보장해주고 동등. 자, 2년이면 2년 동안 당신 걱정하지 말고 집이 새로운 주인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1천만 원, 1억 여러분 받아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습니다. 그것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민법은 등기가 되면 물권화된다 그랬죠. 그러면 임차권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도 임차권 등기하면은 물권화되게 되게 효력이 있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등기를 하나 만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보증금을 안 내려서 임차인이 어렵게 됐으니까 어렵게 돼서 이사도 못 가고 보증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니까 못하니까 어렵잖아. 그러면 명령을 하는 게 당신이 등기 안 하니까 국가가 법으로 당장을 등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물권화를 시켜요. 물권화가 되면은 대항력 가져 있는 부분을 내가 뭐해도 내가 이사를 가도 동등한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대항력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은 조건은 뭐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요? 대항력은 뭐한테? 대항력은 주택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할 때 주택의 인도는 주택을 내가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를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딱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키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응? 키만 받아도 되는 키만. 실질적인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임대인한테 이제부터는 당신 여기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키를 줬을 때, 번호를 알려줘서 키를 줬을 때 이와 같은 데는 인도로 보는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에요.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가는 겁니다. 주민등록은 뭐를 본다는 거예요? 전입신고할 때 주민등록 된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 안 되면 주민등록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동사무소 요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는데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 코로나예요. 코로나. 담당 직원이 있어. 내가 오늘 가서 접수를 했어.
전입신고 딱 하니까 알았습니다. 딱 해. 알았습니다 해서 접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담당 직원이 수리를 해야 돼. 수리. 그것을 기록해서 이 사람 전입했습니다 해서 그 문서에다가 입력을 해야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입신고 때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담당자한테. 자, 오늘 전입신고 이거 오늘 수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때문에? 대항력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당신 책임지셔야 됩니다. 나 지금 시간 딱 보고 있어요. 저 오늘 몇월 며칠 날 접수했죠? 확인시켜야 됩니다. 확인시켜. 수리해 주십시오. 꼭 얘기입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셔야 될 부분 같아요. 대한 요건은 주민등록 인도하고 그다음 뭐 있어요? 주민등록. 인도와 주민등록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 날부터 인도라든가 주민등록했을 때 그 중에 늦은 날 다음 날. 그러면 오늘 주민등록하고 내일 키 받았어. 언제부터라는 소리야? 늦은 날 다음 날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 맹점이 뭐냐? 이따가 전월세 신고제가 나왔는데 30일까지 신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왜 전월세 신고제도를 해야 됩니다 해갖고 하는데 나왔느냐면은 임차인 보호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차인이 편리를 제공합니다 해서 나와 있는 게 확정일자 해줍니다. 확정일자. 30일 날 하면 확정일자 구해주겠습니다. 확정일자는 4일 60일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다 따지는 거예요. 시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차인 보호한다 그러면 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부터 즉시부터 수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왜 다음 날이야? 왜 다음 날?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 전입하는 것도 공시제도랑 마찬가지예요. 공시. 이 사람 여기 와서 사람 수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오늘 온 것을 전산을 한번 실시간으로 돌리지 못합니까? 요즘 세대에 바로 여기서 딱 입력 딱 하면 바로 뛰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하루 지나야 내일 아침에 뜹니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거예요. 이거는 뭐 법이 있기 때문에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자, 대항력은 두 가지로 봐야 돼. 두 가지. 내가 임대차를 했어요. 그 사람 돈도 많고 괜찮은 집에 갔어. 근데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이 있어.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대항요건이나 대항력은 같아. 내 앞에 근저당이 있어도 새로운 매수인이 와서 당신 나가시오 하면은 나 대항력 있어. 나도 힘 있어. 법에 힘이 있어. 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내가 내 앞에 근저당이 있고 내가 지금 인도에서 뭐를 받고 있으면은 주민등록까지 전입신고까지 딱 돼서 거기 살고 있으면은 보증금 줄 때까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데까지 내가 버텨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항력이에요. 집이 팔려도 산 사람이 승계한다 그랬죠. 산 사람이 승계한다는 건 그 사람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 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산 사람이 줘야 돼요. 그런데 경매에 갔을 때 틀려져요. 경매. 그래서 일반적인 대항력하고 경매에서의 대항력은 틀리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경매는 대항요건은 대항력하고는 틀려. 그 중에 하나가 더 붙는 게 뭐냐면은 대항력은 말소 기준 권리 배웠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꼭 하나 나오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가압류라든가 근저당이나 말소가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내가 전입하고 뭐한 것이 인도받은 것이 하루는 빨라야 된다는 얘기야. 하루는 빨라야. 같은 날려면 내가 밀린다 안 밀린다? 밀린다는 거야. 밀려. 그러면은 내가 빨랐을 때는 낙찰받은 사람한테 아이고 나 낙찰받았습니다. 아이고 저 집 좀 비워줘야겠구나. 야 그 소리 뭔 소리? 당신 이거 대항력이라는 거 몰라? 그때 교육시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대학력에서 당신이 말씀 규준 권리보다 내가 하루 이틀 전에 내가 이와 같이 대학력을 갖춘 사람이요. 당신이 여기 오려면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요. 나 2년 동안 살아야 되고 6년차 남은 기간 동안 살아야 되고 나 나갈 때 보증금 1억이니까 당신 1억 물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 찍으러 갔어. 여러분들 경매 이렇게 대리 뭐 사람 많죠 이제. 자 경매 여러분들 그 업무도 이제 하니까 경매 찍으러 갔는데 물건이 나왔어. 그러면은 거기 보니까 군자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력 그 다음 순위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거는 무시하면 돼. 뭘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력 무시하면 돼요. 근저당 밑으로 ጭ고 갈 수요. 배당도 못 받아. 학자일자 안 하면 배당 못 받는 거죠. 이따가 나오는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임차인 나가야 돼. 근데 근저당보다 대학력을 먼저 갖춰 있으면은 찍는 사람은 어떻게 찍어야 돼? 보증금이 1억이면은 거기에 감정가가 2억이다 그러면은 2억이 나왔어. 그러면 2억 찍으면 얼마짜리 집이 되는 거예요? 3억짜리. 이걸 생각해. 자,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는 일반적인 거하고 경매 시위하고는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을 아까 전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등기부상 주택이 현황과 일치하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일치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돼.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일반적으로 다 맞아. 다 맞는데 어떤 데 들리느냐. 그 땅에 하나가 있었어. 진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그게 분할을 한다든가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나눠졌다든가 그래서 부본이 붙잖아요. 부본에서 몇 다시가 붙잖아요. 그러면 건축물과 옛날에는 몇 번 지었었는데 지금은 몇 다시 몇 번지로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은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 같이 등본과 공복은 맞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 있죠. 주민등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민등록은 배우자는 가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가족이라고 하면 임차인과 세대를 어떻게 하는 사람? 같이 하면서 임차주택에 뭐는 사람?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사람. 같이 하면서 세대가 같이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 세대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세대하고 조금 틀려 안 틀려? 우리 세법상 세대하고 좀 틀리죠. 이거는 주의를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임차권 적법한 양도나 전인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은 양도나 전대를 할 때는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임대인이 동의가 없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무효다. 그러면은 나중에 불법 전대차가 있으면은 임대인이 전차인 보고 그 물건 돌려주시오. 임차인 보고 당신 계약 위반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임차권이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이 공시 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는 대항력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어. 내가 여기 그게 상가가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니까
뭘 했다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여기 몰려와서 몰래서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어. 살고. 그랬을 때 언제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느냐? 언제부터 받는다는 소리요? 나부터 나 있을 때부터 나가. 전 임차인 있을 때 그 사람이 전입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하고 인도받은 그때부터 대항해 발생한 때부터 유지된다는 얘기. 유지된다. 그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밑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요 밑에 중간에 보시면은 특별한 사정, 배신적 행위. 배신적 행위는 뭐냐? 이 배신적 행위는 뭐야? 임대인에게 손해도 없고 배신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신이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 수익에 대한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 전체 그 내용이 반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접점유. 자, 이 간접점유는 아까 내가 집을 샀어. 빌려주는 경우 있고 쓰다가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내가 거기 살다가 출장 어디 인사갈 일이 나서 육지로 가게 됐어. 그랬을 때 내가 주민등록을 미리 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주민등록을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얘기를. 두 가지 경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 동의를 받아서 전대를 했어. 내가 출장 어디 발령 나서 갑은 주민등록을 태가하지 않았고 갑은 태가 안 했어. 내가 여기 있는데 서울에 직장 발령나서 가는데 그냥 주민등록 여기 놔두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도 주민등록 열로 전입을 안 했어.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면은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주택에 거주하면서 대항력이라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되고 서류적으로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여기 거주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입신고 안 됐잖아요. 나도 여기 실제로 거주하는 안 하는데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등록 남아 있잖아. 그거를 물어보면 그거를 법으로 유효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간접점유.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단지 중상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의 방법으로 인도받는 경우 주민등록은 간접 점유자가 아닌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간접 점유가 아닌 직접 점유자. 그럼 직접 점유자 나는 육지로 간 사람이요 들어온 사람이 직접 점유자예요. 직접 들어온 사람. 직접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새로운 임차인.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돼야 보호를 받는다. 그 말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대체 계획을 많이 쓰는데 쓸 때 이 사람 전입하고 전출하고 요 관계를 교통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랑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이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 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의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이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이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 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마친 경우에 한해 비로소 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제3자에 대하여 불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상 아까 이제 주소 내용이 나오는데 단독주택은 뭐만 맞으면 된다고 했어요? 지번만 맞으면 지번까지만 일치하면 돼요. 2번. 그러면 101로 다가구 주택을 되면 101로에 사는 사람, 102호에 사는 사람, 지하방에 사는 사람, 옥탑방에 사는 사람 상관없이 번지만 몇 번지만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저게 나오는 겁니다. 아닐 경우에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 자, 집합건물 다가오면 집합건물 구분 건물이 있대. 구분 건물. 대경내였으나 집합건물 대장이 되지 않는 경우 그 건물이 일부나 전부 임차인이 점유 부분 표시 없이 지분. 이거 그 얘기네.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이 관리 대장의 직원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직원이 다른 경우에 아까 얘기했죠.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경우에 공부상 직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틀렸을 때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 대장. 간혹가다가 아까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분할인가 이렇게 했을 때 변동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정리된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뭐 동호수까지 뭐 교육할 필요는 없고 공동주택은 필요해야 되고 자 이거는 뭐냐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 우리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무슨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합업주거 9-1 몇 동 몇 호 합업 2아파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쓸 때 내가 잘못 썼어. 동호수를 잘못 썼단 말이에요. 잘못 썼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매매 목적물에 거기에 주소 쓴 거 하고 내가 전입하고 그 공부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계약서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전입해 있는 주소가 뭐하고 맞으면은 공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하고 맞으면은 효력이 있다, 아니에요?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매매 계약서하고는 상관이 없다. 주택은. 그런데 상가는 여러분들 상가 하게 되면은 확정일자 받으러 세무서에 가면은 주소 다 적어. 그 신청서에다가 뭐다 쓰는 게 많아. 주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보면 그 특정된 그 주소가 뭐하고 맞아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하고 맞아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은 매매계약서, 공부, 내가 전입 그 사무실에 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아야 일치한다. 주민등록은 건물에다가 하면 되지만 상가는 뭐가 거기다가 주민등록 대신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서가 대신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서 주소가 대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치해야 된다. 공부하고 매매계약서 일치해야 되고 공부가 등본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틀렸을 때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해 주시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뭐냐?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서만 있는 거야? 우선 변제권은 경매만 있는 거야. 경공매 했을 때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중개사님이 어떤 분이 한 5일 됐나? 아유 확정일자 받았는데 이 사람 막 집합견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거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이거 돈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봤어?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내가 막 한번 놀렸어요. 좀 헷갈렸구나. 자, 우선 변제권은 누구를 기준으로? 나보다 나중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고 확정일자 다음에 뭔 사람들 권리 들어온 사람,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들어온 사람보다 뭘 할 수가 있다? 배당받을 수가 있다. 먼저 배당. 자, 이제 대항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입하고
또 경매에서 전입하고 주민등록하고 언제까지? 경매 개시 결정 지금까지 뭘 해야 돼요? 경매 신청할 때 들어가면은 배당 신청할 때 들어가면은 확정일자 받았으면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사람은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배당 받지 않고 나머지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후순위나 권리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이나 임차인인 경우에는 존속기간 동안 거주할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도 있고 아닐 경우에 내가 배당금 받아서 그 주인도 뭐 기분도 나쁘고 뭐 경매 나온 집에 살면 좀 앞으로 장사도 잘 안 될 것 같고 기분 나쁘니까 그냥 끝내서 나가야 되겠다. 그냥 배당 받아야겠다.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경매일 때. 자, 우선 면제권은 요건이 있어요. 요건은 기본적으로 1번은 대항력을 갖출 거. 1번이 대항력을 갖출 거. 대항력은 주민등록하고 뭐 했어요? 주민등록하고 뭐 했어요? 인도.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을 거. 확정일자는 어디가 받는 거예요? 응? 어디가 받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도 받을 수 있고 동사무소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쉬운 데가 어디예요? 내가 전입신고할 때 가서 도장 찍어줍서 이제 전월세 계약 신고해야 되니까 전월세 계약할 때 30만 원 넣고 아니면 6천만 원 보증금 넣으면 도장 찍어줍서 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해야 돼. 배당 요구 세 가지가 맞았어요. 그냥 배당 요구 안 하면 뭐 한다는 거야? 아까 그만 남은 기간 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경매 신청해서 내가 경매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니까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배당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을 낙찰 가격을 적어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이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받아갈 보증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아니면 이 사람이 주권이 1억인데 집은 2억짜리인데 그냥 1억 8천이 딱 떨어졌다. 30% 떨어지지. 얼마예요? 2억에 2014 1억 4천이 되면 이거 싸다 해서 1억 4천 딱 찍으면 순간 얼마짜리 집이 되는 거야? 2억 4천짜리 집이 되는 거야. 그 얘기. 자, 여기 보면은 받는 우선 면제권 발생 시점을 보면은 자 1월 1일 날 확정일자 1월 3일 날 받으면은 요거는 대항력은 언제 생긴 거예요? 1월 1일 날 받았다 그러면은 1월 2일 날 생긴 거죠. 1월 2일 날. 우선 면제권은 1월 4일 날 생긴 거예요. 당일 날 생겨요. 우선 면제권. 자, 인도와 주민등록 1월 2일 날 했으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 1월 3일 날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1월 2일 날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1월 3일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생기는 거예요. 확정일자. 그러면 자 여기서 1월 3일 날 0시고 이건 1월 3일이요. 똑같은 1월 3일이잖아요. 근데 은행의 근저당이 요날 들어왔어요. 요날 들어왔을 때 우선 면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따질 때 위에 거는 근저당 오늘 1월 3일 날 들어온 근저당하고 같은 친구야 아니요? 같은 친구. 그냥 안분배당하기 같은. 그런데 1월 3일 0시는 근저당권 1월 3일 날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 당일 들어온 거는 9시로 보는 거야. 9시. 요거는 몇 시요? 0시. 어떻게 빨라? 0시가 빠른 거야. 이럴 때는 누가 우선권이 있는 거야? 요 밑에가 우선이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확정일자 제도. 자, 확정일자들은 내가 뭐 문서를 작성했으면은 그 문서 작성한 그 일자가 맞습니다라고 해서 증명해 주는 게 증명해 주는 거야. 우리들이 연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예당했습니다. 각서 써서 동사무소에 가서 오늘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확정일자 찍어주십시오. 찍어준다고. 그런 얘기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이 임차권이 물권화되고 경매시에 후순위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확정일자제가 국가가 하는 것은 이 경매시가 하는 거예요. 경매시만 하는 거니까 확정일자 제도가 없다 그러면은 누구하고 단합하는 거예요. 응? 둘이가 단합, 임대인하고 임차인과 단합해서 계약일자가 오늘인데 그 전부터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응?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테러를 막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확정일자 제도가 있다. 자, 선순위, 자, 최우선 면제. 아까 후순위는 우선 면제권은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소액 임차인은 불쌍한 사람들은 그 임차인 그 임대차 보증금 2천만 원도 1,500만 원도 3천만 원도 큰 돈이란 말이야. 큰 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전 재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기에 전입을 늦게 하고 부동산 인도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선순위 권리자한테 밀린다 그러면 그 제도가 효율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정해진 소액 보증금 우리 임차인은 그 정해진 보증금 이래면은 최우선적으로 후순위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게 바로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최우선 면제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선순위권이에요. 선순위 전환권보다 선순위권은 내가 꼴치라도 내가 보증금이 그 소액 임차인 보호에 해당되면은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면은 혜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월 300만 원씩 계약을 했어. 경매 들어갔어. 그러면은 거기서 해당을 할 때는 최우선 면제는 6천만 원이지만 얼마를 주는 거예요? 2천만 원만 주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지금 최근에 그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소액 보증금이 6천만 원, 5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와 같이 정하는 것은 내가 임대차 계약을 쓴 날이 아니고 내 등기부등본 들어가고자 하는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그 제일 앞에 있는 제일 먼저 있는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언제 작성됐느냐 언제 설정됐느냐 그 날짜를 보고 그 날짜에 소액 보증금을 찾아서 내가 얼마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가는 때 오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있어요. 요건. 보증금이 소액일까? 아까 제주도는 지금 기준으로는 6천만 원, 6천만 원 받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경매 개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었지만 경매가 나온 다음에 나 우선 면제권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어떻게 해? 너나 나나 어떻게 해? 막 가장 임차인들 막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나오잖아. 나 이게 경매 dem신데 너 하면은 2천만 원씩 그래도 나오면 나 경매침 날리는 것보다 우리 친구 5명이 들어가면 2천만 원씩 얼마요? 1억. 그래도 1억은 나한테 그래도 너는 배당받고 나한테 주면 나도 그래도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경매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딱 등기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배당 여기 없는 게 딱 있어. 뭐뭐 없어 여기서. 응? 우선 면제권 할 때 뭐 있어요? 확정 배당 그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그런데 뭐만 있으면 돼? 대항력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항력 있어야 돼.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입하고 주민등록은 돼 있어야 돼. 자, 이거 기준에서 쭉 나온 거예요. 6천만 원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만일에 내가 딱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언제? 2018년도 9월 18일부터는 5천만 원에 1,700만 원. 그러면 2020년도 1월 1일이라면 얼마짜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예요? 지금 한다고 들으면 얼마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예요? 1,700만 원. 그러면은 집에 근저당이 막 돼 있는 집이 있어. 그 임대차를 계약서를 써. 그러면은 거기에 딱 보니까 언제 된 거야? 2000년 1월 1일 날 근저당이 앞에 잡혀 있는 거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경매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고객한테 보증금 얼마로? 1,700만 원 밑으로. 그래 전액 다 받을 거잖아. 3천만 원 썼다. 나중에 경매되면 얼마밖에 못 받아? 1,7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얼마 손해보는 거야? 1,300만 원 손해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 찾아와 안 찾아와? 그 사람 그 전 재산인데 그럼 여러분한테 화살이 들어온다. 그와 같은 것을 참고하시라고 하시고 임대인지. 자, 임차주택 아까 임대차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는데 임대인은 어떤 사람이고 임차인은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의 권리는 어떻고 의무는 어떠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 소유자 임대하는데 아까 그죠 임대인이 동의를 받으면 임차인도 임대차 할 수 있죠. 그게 전대차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나 임자주택에 대한 처분관련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다. 자 적법한 것은 동의를 받은 사람이고 여기서 처분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아파트를 샀어. 단독주택을 샀는데 임대 주려고 했는데 장까지 다 했어. 그렇지만 뭐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유권만 나 이름으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태. 실질적인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할 수 있고 동의받은 임대인도 줄 수 있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내가 상속을 받았어. 그 물건 자체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있었지만은 상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속인이 소유자나 다르면 권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면 상속인이 2명이면은 2사람 동의받고 나오고 3사람이면은 3사람 중에 2사람만 오케이 하면 임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방이 명의주택, 일방이면 우리가 부부가 돼. 요거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건데, 근데 요즘은 제주도가 이혼율이 한 10% 된다고 그랬다. 이혼율 10%. 근데 좋을 때가 부부지, 기분 나쁘면 부부가 왜 아니요? 아니란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오늘의 부부가 내일의 뭐가 되면 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내 이름으로 집이 있어. 남편 이름으로 집이 있는데 임대차 한다고 해서 오늘 아내가 왔어. 남편이 어디 직장이 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뭐 서류도 대충 뭐 입장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온 거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기과 아니 뭐 부부 사이에 그 정도야. 뭐 보증금도 얼마 안 돼. 그러면은 그 계약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만일에 남편이 와서 나가 소유자가 됐는데 아무런 이임장도 없이 아니면 나의 사전에 동의도 없이 이렇게 임대차를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아니 그 계획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자 집에 있는 주부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 밖에 있는 남편은 그래도 알아. 임대차 3법은 남편은 알아. 부인은 임대차 3법을 몰라. 그런데 부인이 와서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요즘은 임대차를 잘못하게 되면 몇 년 끌려가는 거예요. 최하 4년은 가야 돼요. 4년. 4년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집을 팔아야 돼. 나중에 우리 아들이 장가 가려면, 시집을 가려면, 아니면 내가 뭘 하나 살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잘못해갖고 이렇게 꺾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탓은 누구한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부가 왔을 때 이임장 받고 그 다음에 뭐 동의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대리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는 것은 잘 해야 된다. 잘 해.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제가 일을 잘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라도 와서 그냥 선생님 집을 이렇게 임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입증을 해주는, 입증해 주는 것은 인감증에 한통 본인 직접 떼서 보내주시고 인감도장하고 이임장 하나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게 생활로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 우리 집 보면 가족이 있어. 우리도 이제 가족이, 나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들, 딸, 부인하고 나하고 이제 이름이 공동명의로 이렇게 세 사람, 네 사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약 거래는 누가 와야 될 거냐, 누가 와야 될 거냐? 한 사람 만나도 될 거냐? 두 사람 만나도 될 거냐? 세 사람 올 거냐? 네 사람 다 와야 될 거냐? 부동산 임대차는 매매는 다 와야 되고 매매는 다 와야 되고 안 오면은 전부 안 온 사람에 대한 임장과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수여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는 관리에 관한 것은 2분의 1 과반수 이상, 과반수. 그럼 50%는 과반수가 아닌가? 과반수가 아니야. 51%는 과반수가 아닌가? 과반수야. 그래서 부동산 살 때 내가 남편보다 우월시에 딱 해서 내가 결정권을 갖고 싶으면은 나 52%. 값이 남편 49%. 나 50.1%. 남편 49.9%. 무슨 의식? 뭐 이렇게 평소에 뭐 하다 보니까 지금 하니까 조금 뭐 해보니까 내가 조금 더 해주다. 그럼 맞추다 보나 건대수다 하면은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간다면 넘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세 사람일 때는 몇 사람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세 사람일 때는 두 사람. 지분이 같다면 3분의 1씩 같다면 두 사람만 오면은 된다는 얘기.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나머지 안 온 사람이 왜 내가 나를 빼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 하면은 그 얘기야. 그거는 무효입니다. 주장해도 무효가 아닙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명일 때 두 명. 그래서 집에서 우리나라는 3세면 좋아해요. 세 좋아하는데 세 사람 있을 때 항상 남편. 집에서도 가족 있으면 애들 있으면 남편, 엄마 편. 남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자 많이 사주면 돼요. 과자 많이 사주면. 자, 그 다음에 사실상의 소유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입니다. 자,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는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 사실상 내가 주인이야. 그 부동산을 아파트를 내가 샀어. 사서 임대차를 전 소유자 매도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그 얘기. 전 소유자하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소유자의 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인 지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 알고 있는 여기서 하나 더. 자, 승계를 받았을 때 승계받은 것으로 본다. 매매에서 승계받은 것으로 본다. 누가? 양수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돼? 임차인은 승계받은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 없다. 보증금을 내는 원래 그 사람한테만 받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안 하겠다. 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보니까 저번에 임차인은 나처럼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순하고 어디 거짓이 없고 정말 진실하게 보이는데 지금 온 사람을 보니까 어디 조폭 같고 뭔가 좀 사기 성이 좀 있어 보이고 나중에 내가 집 나갈 때 보증금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했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고. 자, 살면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보증금은 저놈은 더 눈말겠어.
저 사람은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보증금은 내하고 원래 계약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할 때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은 어떤 걸 것과 직접 받을 것과 어떤 걸 것과 계속 살 것과 어떤 걸 것과 임차인 옆에 앉아놓고 물어봐야 된다 안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물어봐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권 확인하기 위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요와 같은 것도 중개사고를 막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부공동 지분. 부부공동 지분은 2분의 1, 2분의 1이요. 아까 동등하다 그랬잖아. 동등하면 50대 50이면 손잡고 와야 돼? 안 와야 돼? 손잡고 와야 된다는 소리요. 만약에 손잡고 안 오게 되면은 이 임장이라든가 동의사라든가 이 사람이 당신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는 확인서를 갖고 와야 된다. 자, 임차인 거꾸로 얘기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했는데 내가 임차인 계약을 했는데 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임대차 계약인데 임차인으로 거기 갔어. 임차인으로. 그러면은 동의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이때는 임차인은 부부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약자의 편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빈다는 것은 그 판례에 보면 집을 임대차 하는 것은 일상가사의 대리로 보는 거예요. 대리로. 그 가족이 거주하기 위한 집을 구하는 것은 부부가 남편이 해야 되고 부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둘이가 같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 그때는 누구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부인 혼자, 남편 혼자만 가도 된다. 누구 이름을 할 때? 부인 이름을 할 때, 남편 이름을 할 때 상대방이 가도 되는데 임대를 할 때 권리를 갖고 돈을 받는 사람은 당사자가 가지 못하면은 그에 필요한 서류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이따가 잠깐 시간 내면 저 뭐를 할 건데 이거 시간이 안 되네. 신탁. 자, 우리 명의신탁 있죠. 명의신탁은 뭐예요? 명의신탁. 내가 누구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 빌어서 이름을 빌어서 내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딱 대면은 나 이름으로 있는 거요. 내가 명의를 사달라고 부탁한 그 수탁자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수탁자 이름으로 있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러면은 임차인이 누구하고 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수탁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임대차 계약. 그리고 실질적인 권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은 뭐예요? 내 집이니까 내가 사용수익해서 했지만은 이름만 그 사람 이름 빌어서 내가 사는 거야. 권리자는 나야. 사용수익하는 사람 나야. 이름만 그 사람이고. 그러면은 새 수탁자 그 이름만 빌려준 사람하고 계약하는 것도 되고 이 말이 그거예요. 그 사람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인인 신탁자 부탁해서 이름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권리자 이 사람하고 계약해도 되는데 됐다. 효력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람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한 사람이 와서 나 이름인데 왜 너 저 신탁자하고 계약을 했느냐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하고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둘 다. 그 얘기지. 이거 보면 그거예요. 그 얘기고. 자, 원시직자인 건축업자. 이거는 여러분들 토지 사용 승낙서 하죠? 네. 한번 써본 사람 토지 사용 승낙서. 토지거래. 많이 맞네.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쓰있으면 양다 했으면 더 벌었을까요? 자, 건설업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야. 땅을 사는데 명의를 그 토지를 담보해서 건축자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담보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고 그 건축주 명의를 인허가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야. 토지주 명의로 해서 토지주 명의로
뭐를 매도인 명의로 대출도 받고 토지지 명의로 인허가 해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이 완공됐는데 그때 완공이 됐어. 그러면은 취득한 사람 누구야? 원래 실질적으로 지은 사람 누굽니까? 그 땅을 산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원시 취득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누가 공정위를 건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람이 너 왜 그 자기 돈 내고 자기에서 지금은 자기 명의로 원시 보증 등기 안 된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느냐? 그건 무효다.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응? 그거는 주택임대차도 보호를 받는다. 그 얘기가 여기. 자, 임차인이 상속권 사망으로부터 가족공개를 들고 이건 너희들이 아는 전차인. 자, 전차인은 누구예요? 전차인은 내가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동의를 받고 다시 임대를 해줬을 때 나는 임차인이고 나 다음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야? 전차인. 그 다음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또 빌려줬다 그러면 전차인. 또 그 다음 뭐예요? 전이 또 세 개 붙지. 전차인.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계약 요건 가지고 동의 있을 때는 보호를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동의를 받지 못하면은 안 된다. 대항 요건 못 받았을 때고. 그 다음에 임차인 지위. 자, 우리가 임차인 중에 법인을 보면 법인은 안 된다. 뭐가 안 되니까 주민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원래는 안 된다. 안 되는데 LH공사라든가 아니면 지방공사, 우리 JDC라든가 제주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뭐를 집을 지어서 아니면은 주택을 매수해서 뭐 한때 우리 일반인들한테 임대 주자. 그럴 때 그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 때 대항력을 갖는다. 요건을 갖추면 그 얘기예요. 중소기업 아니면 숙소를 썼을 때는 그 직원이 와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했을 때는 대항력이 생긴다. 그 직원이 다시 갔을 때는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그와 같이 주민등록하고 전입했을 때 등기권 대항력이 생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자, 우리가 중개를 할 때 뭐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딱 이게 법인이 그 사람들 다 보니까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는 못 받는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을 못 받는다. 최우선 변제권.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법인은.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거소 확인이 있어요. 거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90일 이상 이렇게 일정 기간 살면은 거소 확인을 하는데 어디 사람 숙가는 거야? 어디 사람 숙가? 쉽게 해서 어디 사람 숙가? 주소를 얘기하고 주소. 그러면 이거를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겠다. 나 어디 사람 수다. 변경되면 변경대수다. 이게 신고하게 됐는데 그걸 하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시사용. 일시사용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있고. 그 다음 존속기간은 자 2년이라고 그러죠.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2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약정기간이 임차인은 1년을 계약을 했어. 그러면은 주인이 잘해주고 좀 뭐 하면은 1년 있다가 1년을 더 살아 2년을 살 수도 있고 1년만 해서 1년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의 해지 또는 법정 해지가 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계약서를 쓸 때 꼭 1년만 하는 경우 있죠. 1년만 해야 될 경우 있죠. 꼭 1년만 해요. 꼭 1년만 해야 돼. 왜? 1년 후에는 우리 아들 장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돼. 우리 딸이 거기 가서 살아야 돼. 아니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 다시 뭘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무효다. 무효.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된다는. 그러면은 자 1년 후에
우리 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라구나. 지금 임차인 차임이 1년에 1,000만 원인데 당신한테는 그것이 우리가 살게 되면 700만 원만 받게. 700만 원. 그러면은 300만 원 혜택이 있죠.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럴 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임차인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그게 30% 이상. 거기서 30% 이상 정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10%는 야 다른 사람은 1,000만 원 받는데 당신한테 900만 원 해줬잖아. 100만 원 내줬잖아. 당신한테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해줬잖아. 당신 나가야 된다.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적어도 30% 정도 이상 정도는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끔 해줘야 그게 우리가 1년 계약했을 때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다 알잖아요. 묵시적 갱신. 자,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돌아왔는데 옛날에는 한 달까지 줬어. 한 달까지. 그래도 요즘은 계약 갱신 나오면서 그 계약 기간이 2달을 준 거야. 2달. 적어도 서로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2달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옛날에 혼돌만 됐어. 혼돌만 나 이제 한 달 동안 나갈 거다. 한 달 동안 당신 나가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하다. 그러면 한 달 돼서 2달에서 6개월. 이거 언제부터?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있는데 묵시적인 건 뭐냐? 묵시는 아무 말도 안 해. 속성이. 그래서 뭐라고? 계약 갱신하겠다고 하는 뭐 계약금을 뭐 어떻게 변경시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둘 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넘어갔을 때 그때는 묵시적. 우리 주택임대차보호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다 2년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은 2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수했으니까 전개업과 동일하게 보고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고 2년. 근데 임차인은 2년이지만 아이고 나가야 되는데 뭐 변동이 생겼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하냐? 통지를 하면 통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통지는 임대인한테 통지에서 며칠?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며칠? 3개월이 지나면은 통지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3개월이 꼭 돼서 나가는 거예요. 3개월 전이라도 우리 임대인이 마음이 좋아서 보증금 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주면 나갈 수 있어. 근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나가야 돼. 당장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보증금 안 주면 나갈 수 있어 없어? 전입신고 딱 전출해버리면 내가 대항력 상실을 해? 안 해? 계약 기간 남았는데 돼? 안 돼? 분기명령도 못 받는다. 그러면은 하정을 해야지. 뭐라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계약서 쓸 때 뭐라고 써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만일이 중도에 계약 기간 이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뭘 했을 때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한다. 적어야 돼야 안 돼야 돼? 적어야 된다. 중개보수는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해서 싸운단 말이야. 싸워. 그러면 임대인이 기분 나빠. 중개보수도 안 준다니까. 그 사람 1,000만 원에 살았어. 애모가 말한 거야. 당장 이제 나가야 돼. 2,000만 원에 2,000만 원. 임차인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누가 손내요? 임차인 손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서로가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험회사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고 속으로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약속을 전부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묵시갱신 여러분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그러면은 통지는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날로부터 문자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는 건 신고. 받은 날로부터 통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날을 얘기해요. 도달을 할 때 도달주의.
제일 도달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은 이 사람이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확인돼 안 돼?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 증명 보내면은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 전까지는 막 사이 좋아갔는데 안 좋다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를 해야 돼?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라든가. 그럼 전화로 하면 근거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안 남으니까 뭘로 해야 돼? 녹음하면 돼. 아니면은 녹취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불렸는데 그거 안 보면 안 봐도 그게 확인되나? 그래서 그게 되는가? 그러다 뭐 당신 뭐 좋아해요 하면은 그게 뜨는가 안 뜨는가? 그 1번인가 뭐 이거 안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근데 알고 있어 그 내용을. 그래 시한지더라고 사람. 그래서 그거 딱 확인이 되면은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거 이렇게 여러분들은 복사해서 갖고 있으면 된다. 자, 임대차 계약의 존속 의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종료돼도 보증금 안 주면은 임대차 계약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보증금과 주택의 인도 유무는 용도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종료돼도 보증금 안 주면은 끝까지 산단 말이야. 그러면 사는데 보증금 안 줬다가 그게 눌러 사면은 차임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차임은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내가 눌러 앉아 있을 때까지는 차임을 줘야 되고 만약 종료가 됐어. 차임 안 줘. 그래도 나 급하니까 일단 알았어. 짐 빼고 내가 서울로 갔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안 줘.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임차료를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 대항력이 없는 임차. 아까 대항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여기서는 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에서 얘기해요. 경매에서. 일반 매매에서는 내가 대항력만 딱 갖춰 있으면은 선순위들이 있어 해도 나중에 물을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된다. 근데 경매 딱 하면 내보다 먼저 근저당이나 감면되어 있는 사람이 딱 있을 때 그때는 경매가 딱 진행된다면 내가 나가야 된다. 그 얘기처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내가 1년 남아도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아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버틴단 말이야. 버텨. 그러면 경매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사비를 줘야 됩니다. 이사비 얘기 많이 하죠. 경매 때. 얼마를 받아야 나갈 수 있는가? 그럼 이거를 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임차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가만히 있으면 확정일자 받았으면 우수면적에 있으면 배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확정일자 하면 그렇죠?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람은 나 배당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는 거야. 그때는 기간 기다려서 기간을 보장받고 뭐 할 수? 응? 그때 나중에 낙찰자를 받든지 안 그러면 낙찰자가 와서 내가 물어줄 거면 보증금 돌려줄 거면 집 나가고 구가 이렇게 하면 알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때 우선 면제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받으려면은 주택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 그러면은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배당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1번이랑 대한민국 있고 확정일자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 사람은 배당 신청을 했으면은 명도를 그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사람이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서 보증금 비웠다고 해야 내가 도장을 찍어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증금과 신랑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 대항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남은 기간 동안 이거 계속 나오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갱신요구가 임대계 계약 거절 사유
우리가 임대차 사법에 보면은 아니면 우리 계약갱신과 관련돼서 묵시적 갱신하고 여러 가지 묵시적 갱신, 그다음 갱신 청구권에 의한 것, 재계약에 의한 거 있는데 그 중에 계약갱신 중에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 아니면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갱신 거절. 갱신 거절 사유가 뭐냐?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는다.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그러면 우리는 실거주할 때 2+2에서 해줄 때 2로 넘어갈 때 그때 실거주 목적 위반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9가지 사항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2기 이상 차임은 2기 이상 물렸을 때 2기 이상 연체된 여기는 이르도록 사실이 있을 때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민간 특례 보면은 연속하여 3개월 여기는 연체한 2개월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1월 달에 밀렸고 3월 달에 밀렸고 하면은 이빨 빠져도 2달이면은 밀린 거고 1월 밀려도 밀린 거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자, 밀렸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인이 아무 말도 밀려도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무 말도 밀렸던다는 거 임차인 들어가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랬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당신 연체됐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해? 사람이 사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민 책상 안 되는 거야. 연체가 밀렸으면은 연체됐습니다. 문자로 보내고 어렵지만 입금 부탁합니다. 좋잖아요. 안 주면 왜 이거 안 줍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렵지만 좀 부탁합니다. 저도 이렇게 애들 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 요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놔두면은 내가 연체하면서 그 사람한테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알려줬다. 근데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는 이익이 1기, 2기, 3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차임을 납부하는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1월이면 한 달이고 석 달에 한 번 내는 것은 3월이 한 달에 한 번이고 6개월은 6개월에 한 번이고 1년은 1년에 한 번이니까 연납으로 했을 때는 이익이 하면은 2년이란 말이야. 2년 2달에 2년. 그러면 여러분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본 임차임은 뭐에 대한 거? 1년분을 12달 월에 대한 12달에 대한 그 차임을 선납으로 납입하는 것이며 임대차 보험 몇 장에 의한 연체 차임 계산했을 때는 2달 연체를 이기로 봅니다. 계약서에 딱 써놔두면은 임차인이 알아 몰라? 안다. 그만 있으면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2년 기다려야 돼. 2년 기다려야 돼. 그 얘기. 자, 두 번째는 거짓 부정한 방법. 거짓 부정한 방법은 뭐예요? 자, 이 집에 나 혼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떼지어 들어가 산다든가. 응? 이 집에 나이로 불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집을 그냥 이름으로 빌려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집에 주거용으로 쓴다는데 맨날 저녁에 모여서 도박하는 도박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룸사롱을 운영한다든가. 서울에 룸사롱으로 아파트 운영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해지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이건 뭐 보상만 아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자, 임대인이 동의 없이 남한테 이렇게 임대해 줬을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가는 어떨까? 상가 계약할 때는 상가 임차할 때는 동의를 해준다고 써야 되는가 동의를 안 해준다고 써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동의를 해준다고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할까? 동의를 안 해준다고 쓰는 게 유리할까? 우리 중개사 이치에서는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와야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유동성이 줘야 돼. 사고 팔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많아야 우리 시장이 커지는 거란다. 커지는 거. 그러면은 동의를 한다. 동의를 안 한다. 손님 두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인한테도 여러분. 자, 동의를 임대인은 어때? 임대인은 새로운 사람이 올 때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전대할 때 하고 누가 임차료를 더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올 때가 임차료를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장단점도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가치로 파손하는 경우,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는 당장 앞에서 두 개를 생각해요. 자, 요 사항은 이제 아까 우리가 제주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시지가도 6억 넘는 건물이 많고 실거래가가 6억 넘는 건물이 엄청 많아. 그러면은 아파트도 대단히고 단지 아파트란 말이에요. 요즘 화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재 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내가 평생을 지어서 그 집에 하나를 딱 샀는데 화재 나서 소실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러면은 화재보험 가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산다 그러면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지만 임차인이 와서 산다 그러면 화재보험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된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화재보험을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써야 된다. 다른 중개사들은 계약서에 쓸 때 화재보험 얘기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우리 연구위원들은 화재보험 쫙 해서 이거 써야 됩니다. 요즘 이거 많이 화재도 많이 나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 단위고 2억 단위고 5억 6억짜리 집을 이렇게 임대차를 주는데 임대차를 하는데 만일에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됐을 때 이 집뿐만 아니라 옆집까지도 전부 피해가 되는데 그때 어떻게 보상을 하실 것입니까? 어디 뭐 돈 재산 많이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자, 그다음 멸실, 정부 멸실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 임대인이 재건축하는 건 이거는 뭐 나와 있는 얘기죠. 서전에 이건 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에서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실거주라고 하는 것은 나 좁게 좀비속을 기준으로 해서 실거주 하겠습니다 해서 했을 때 임차인이 나가야 된다. 갱신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밖에는 뭐요? 마음대로 내가 이제 인테리어 전문가야. 내가 보니까 화장실도 보이고 거실도 그렇고 이거를 벽을 쫙쫙쫙 밀어서 거실도 넓게 화장실도 쾌적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엄청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붙였어. 누구? 동의도 없이. 해지 사유가 된다.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은 9가지 사유도 계약 거절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자, 3법이 뭐예요? 주거제. 그 다음에 주거비가 가장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올립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를 잡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임대차 3법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2년, 지금 3년째 되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자,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A라는 아파트, 101동, 딱 있다고 봅시다. 31평짜리, 원래 1억짜리, 5억짜리면은 연세가 1,500인데, 이 아파트는 1,500, 바로 옆에 거는 2,000, 바로 옆에 거는 3,000이야.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요 1,500짜리는 계약갱신 청구권 이상을 활산해보다 보니까 4년 후에 들어가, 3년 후에 들어갈까? 못 들어가. 요거는 1년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똑같은 매물에 똑같은 위치, 똑같은 데에서 똑같은 평수라도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2에서
4년을 해야 됩니다. 갱신할 때는 5%밖에 못 올립니다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 다 올린 거야. 다 올린 거야. 그 다음에 다 올랐다는 것은 전세 가격만 올랐다는 겁니까? 매매 가격도 올랐다는 겁니까? 매매 가격도 올랐다. 또 2%였으니까 지금 이제 달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갱신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아까 2개월에서 6개월인데 이제는 이게 돌아오는 2개월에서 1개월짜리예요. 여러분 임대차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계약할 거냐, 갱신할 거냐 이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자 2년 후에는 어떨까? 이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은 새로운 임차인 받을 때 내가 옛날에 타임을 못 받았어 그냥 1,000만 원 그냥 했어.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거 4년 동안 못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이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했으면 1,500, 2,000 새로운 임차인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이 내 집 가치는 꼭 같은데, 꼭 같아. 아파트에 사는 건 꼭 같은데 어떤 거는 1,000만 원, 어떤 거는 2,000만 원, 어떤 거는 3,000만 원 이렇게 다 찢어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희룡 대통령이 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일성으로 한 것이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 그런데 3법은 손 볼 수 있어 없어? 다수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임대차 3법은 아니다.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야 겨우 부동산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법 3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 더 강화시키겠다. 강화시킨다는 뭐예요? 지금 5% 제한하고 있잖아. 5%. 2+2에서 4년이 끝나서 재계약할 때도 금액 제한을 두겠다. 민주당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계약해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4년에 한 번 받으니까 수수료가 2분의 1 줄었어 안 줄었어? 줄었어. 수수료율도 내려갔는데 이것도 줄었다. 그러면 월세가 막 이게 월세 모든 게 이제 월세로 가거든. 월세로 가니까 임차인들은 어때? 원차인들. 옛날에는 임차인들은 정보만 입고 있는데 생돈 나갈 생돈. 전세라는 개념이 뭡니까? 전세라고 하는 것은 레버리지 개념이에요. 남이 돈을 하려고 해서 내가 돈을 창출해. 내 돈, 자 10억짜리가 있는데 8억을 전세 받아서 2억만 가지면 8억이니까 거기서 2억이 남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 버는 거야? 100% 버는 거야? 100%. 2억 투자해서. 그런데 10억에서 5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난 내 돈이 10억이 들어갔다면 그래서 2억을 벌었다면 얼마 번 거야? 얼마 번 거야? 집 없는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한 거야. 목돈을 모아서 그 전세자금 주면은 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거를 발판 삼아서 또 돈을 좀 모여서 합쳐서 이와 같이 은행에 부족한 돈 대출받아 집을 하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월세를 해보니까 은행에 대출 이자 물 돈이 있어 없어? 없다. 그게 이제 임대차 3법의 큰 모습입니다. 큰 모습. 이와 같은 내용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용 알고 갱신청구권 알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대충 알겠죠? 설명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도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갱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우리가 거래를 하니까 그 집을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임대차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갱신 청구권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사는 사람이 임대차 갱신은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2달에서 6개월 사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임대차 기간이 2달에서 6개월 사이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는 사람은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6개월 전에 소유권을 딱 갖고 있어야 임차인이 나 갱신하겠습니다. 딱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나 실거주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6개월에서 2개월 남았는데 그때 집 팔아내면 실거주 사람도 집 판다고 해서 여러분 막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집 벌어오니까 그게 가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집
팔려고 하는 거 알아 몰라? 알면은 나 갱신 청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집 팔아줘 못 팔아줘? 실거주 하는 사람한테 못 판다. 그래서 주택을 우리가 매매를 한다든가 임대차를 할 때 아니면 기존의 계약 우리 고객들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어떤 그 과정을 프로세스 쭉 이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고객님 몇 개월 후면은 만기가 도래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도래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매하실 겁니까? 아니면 신혼 입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임대차 할 것입니까? 알아봐야 된다. 알아봐야 돼. 그래야 임대차 할 건지 매매할 건지 다시 그냥 갱신해갖고 그냥 살게끔 할 건지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팔아줍소, 임대해줍소, 아니면 고만히 놔줍소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물건 관리잖아요. 다른 게 고객하고 관리가 그게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모르게 나 집 안 봐도 되니까 무조건 나 이름으로 소유권 넘깁시다. 근데 아직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 더 살구다 갱신 청구합니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 딱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갱신 청구는 소유자한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산 사람이 안 됩니다. 들어가서 살 겁니다. 그래서 나 이 집 샀습니다. 된단 말이야. 청구를 안 했을 때는 되는데 집보에 다녀가시면은 청구하겠다고 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약갱신 사례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어디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자, 요거 잘 알고 요거 저한테 질문 가장 많이 여러분들 하는 게 요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5%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20%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요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오신 분들 딱 정리 좀 시켜서 가시면 된다. 자,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요구권 제기야. 묵시적 갱신은 둘 다 속성한 거예요. 둘 다 속성. 계약갱신 청구권은 당신 나가시오. 그만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임대인이. 근데 임차인이 뭐라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법에서는 2년 더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2년 더 살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거란 말이야. 더 살겠다고. 또 재계약은 둘이가 힘을 합친 거예요. 아유, 우리 계약서 다시 씁시다. 다시 합의해서 다시 약정해서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게 재계약이에요. 재계약. 이해가죠? 자, 여기서 묵시적 갱신은 거절 통지도 없고 약주권 변경하겠다는 건 말도 없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도 없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말도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계약은. 끝나고 계약은 종료, 기존 계약은 종료하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할 때는 기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2년으로 본다. 2년. 묵시기 2년으로 본다. 2년 동안 새로운 계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속에서 2년이 묵시기 시작이 되면은 나중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해 못해? 가능하다. 한 번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계약갱신 청구는 안 쓴 거잖아.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내가 요구하고 당신 나가시오 안 하고 나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한 번 더 남는 거고 그 다음 계약갱신 청구권은 당신 나가시오 했는데 나 못 나가고 더 살겠어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은 더 살겠어 하면 기간이 끝난 거야 아니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러면 더 살겠어 하니까 2년이 더 이어집니다. 2년 동안 이어지고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 플러스 그러면은 2년 연장해 줄 때 계약갱신 해줄 때는 5%밖에 못 올려요. 5%밖에 못 올립니다. 5%도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못 올려. 누가하고 합의해야 돼요? 임차인하고 제도 합의해야 돼요. 그것도 5%도 지역에 따라서 도주래도 5% 할 수도 있고 3%할 수도 있고 4%할 수도 있고 5%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 조례는 그냥 5% 이거 조례가 조례 없으면은 그냥 5%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머리 아프니까 그냥 5%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주도도 그냥 5%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계약. 재계약은 착한 거예요. 착한 거. 둘이가 착해. 아이고 사장님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여기 사니까 뭐 일도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계속 살겠습니다. 그 대신에 뭐 해서 제가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계약은 종료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인데 뭐 좀 제가 돈이 잘 버니까 한 1,500, 한 1,500으로 이렇게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10%, 20%, 30% 차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릴 수. 그게 재계약이에요. 임대차에 합의해보면 된다. 그래서 합의를 했느냐, 중에 갱신 청구했느냐, 합의냐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나가는 그때가 아니. 그러면 우리 둘이 어떤 10%씩 하기로 없대가? 응. 그건 재계약 아닐 거야. 그건 되는 거 맞어. 이렇게 보는 거라 소임한테. 그러면 나가는 데다가 응. 그럼 머리 마셔. 안 나가게 되면 더 살 수 있는 거고. 강효수가. 그러면 5% 안에서 합의하게 갱신하는 거구나. 그 얘기. 자, 나머지는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게 되고, 아래도 다 풀었습니다.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5%밖에 못 들어요. 5%밖에 못 들어가는 건 아까 뭐 했던 얘기고, 그다음 갱신 요구. 갱신 요구할 때도 5%밖에 못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 중에는 1년에 한 번 올릴 수가 있는데, 자 2년이 지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계약서 쓸 수도 있어요. 계약서. 아까 재계약한다고 했잖아요. 재계약한데 1년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쓸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쓸 수도 있어. 그리고 2년에 한 번 쓰면서 차임은 1년에 한 번씩 올린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뭐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1번하고 2번의 내용이 뭐냐면 1번은 계약갱신 청구를 안 했어. 재계약했다는 거. 재계약했을 때는 기간이 어떻게 가는 거냐. 2년 후에 다시 계약갱신 청구해서 쭉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으면 어디서 종료가 됩니다.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 쭉쭉쭉 전환하는 건 아주 전환. 자, 법정 전환이 있고 그냥 전환이에요. 전환은 지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지금 금리가 몇 프로고?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이번에 0.7, 0.5에서 쭉 올라가서 1.25까지 올랐어요. 1.25까지 올라왔고 1.25내가 2%를 더하는 거예요. 상가주택 임대차는 곱하는 거고, 저 두 개가 곱하는 거고, 이것은 두 개를 더 하는 거야. 주택 임대차는. 그럼 1.5에 2% 더니까 얼마예요? 3.7. 나도 1.5인 줄 알고 요 앞전에 우리 보수기 끌 때 내가 이걸 1.5로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근데 이제 3.25%. 3.25. 그러면은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얼마를 받아야 돼요. 얼마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25%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1,000만 원이면은 3.25%면 325만 원. 그 얘기야. 1억이면 325만 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5억짜리를 보증금 4억에 월세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저렇게 계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은, 일반적인 통례는 요거 기준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마음대로 한다? 우리 마음대로 한다. 보통 몇 프로에 선을 놓는다? 5%, 6%나 놓는다. 그러면 1억이나 500만 원. 그런 식으로. 근데 정확한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 오늘날 따로 1.5% 됐어요. 아, 1.5% 됐습니까? 아, 계속 오르네. 나머지 신고대상. 자, 전월세 신고대상은, 여러분 전월세 신고대상 있죠? 전월세 신고를 한다는 그 자체는 뭐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해서 하지만은, 임차인을 전월세 신고하게 되면 너는 원천징수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을 혜택 주고 막 하지만은 아까 봤죠? 이게 다 소득자료가 이제 축적되는 거예요.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앞으로는 모두 투명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일은 전월세 상한제 이게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나머지 두 개 갱신 청구와 그다음에 상한제는
월차임 상한제는 1년 전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와 있고 7월 1일부터 요것만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는 뭐를 안 했느냐? 신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둘이 같이 손잡고 공동시행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이임해서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자원조달 계획서처럼. 그런데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 5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 중에 지금 사무실에 가서 뒤져봐서 임대차 계약한 것이 있으면은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하는 것이 좋아요. 매수인한테 전화를 임차인한테. 자, 전월세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봐야 된다. 안 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십시오. 안내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은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됩니다.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는데 그 유예만 신고하는 것만 1년 유예를 시켜준 거고 그 기간 안에 안 한 것은 5월 31일 끝나면은 6월 달에는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거는. 그래서 발치를 해. 그래서 이거는 매수인 임차인이 신고하는 건데 혹시 하셨을까? 그때는 이만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그거 하십시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계약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그게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계약서가 없으면은 당사자가 이렇게 확인받아서 가면 되는데 신청서를 쓰고 가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임차인이 어차피 전입신고를 갈 때 계약서 도장 찍은 거 서명 또는 날인 저번에 교육할 때 받았죠. 서명 또는 날인한 거 그 계약서만 가장 딱 전입신고할 때 요것도 이수다 딱 해주면은 거기 직원이 공무원이 기과 확정일자 부동산 전월세 거래신고 공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가장 쉬운 방법. 임대차 계약할 때 월 30만 원 초과한 거 30만 1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30만 1원. 그 다음에 또는 보증금이 얼마 이상? 6천만 원 초과한 거. 그런 고객들한테는 임차인한테 전입신고할 때 꼭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할 때 안내를 꼭 해야 될 게 있어. 뭐 가정 없어? 도장 가정 없어. 그래야 꽝꽝 찍은 거 가정감 딱 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기까지. 이거 다 읽어보면 요 내용 있잖아요. 여기다가 가져갈 때, 자 여기는 자 계약서가 있을 때 제출할 때, 이건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신고 기간이 막 이게 말이 많은데 신고 기간은 원래 민법에서 말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은 구도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말로 것도 계약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가격을 한다 하더라도 특정이 됐으면 주요내역이 특정이 됐으면 그것도 계약이 성립이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잡아서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게 여기서는 그렇게 다 나와 있어. 내가 가격해서 주요 부분에 다 동의해서 가격금을 입금하면은 그 입금한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속하면 약속한 날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거기 담당하는 사람은 뭐를 본다? 계약서 날짜만 본다. 계약서 날짜만 보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계약금을 입금을 할 때 계약서 쓸 때 가격은 한 달 전에 입금시켰어. 내가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오늘 임대차 계약을 쓰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특약이라든가 이런 날은 뭐라고 써? 거기 그 신고서 거래 신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써야 돼? 한 달 전에 나 가격금 얼마 했어 입금하고 차라리는 오늘 지급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가? 뭐라고 써야 돼? 거래 신고에는 그것까지 쓰면 필요가 없다. 계약서에 쓸 때 계약서는 갖고 가야 하니까 계약서는 써야 될 거예요. 지금 계약서는 뭐에 써야 돼? 그런 말 하지 말고 몇월 며칠 날 누구 이름으로 입금한 금액으로 대체한다. 매매 대금주 1,000만 원을 가격금을 주셨잖아요. 몇월 며칠 날 입금한 금액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그게 가격금으로 해서 그때가 계약이 성립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빌렸던 아니면 빌려준 뭔 돈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머지는 그 전에 우리 그 보수교육이라든가 교육할 때만 했던 거고 한 번씩 이거 보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사업 잘 되시고 한참 하시고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은 우리 사무실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밥도 한번 사고 그러십시오. 자, 감사합니다.